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 말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CPI 상회하면서 미국 증시 주저앉았고 그 채로 우리는 주말을 보냈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 그래도 우리 주식은 견뎌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는데 못 견뎠습니다.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채로 오늘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오늘 경주마는 그래도 부지런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주식 경제 공부를 좀 하라고 조언을 많이들 해주셔서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중간중간에 증시 공부에 도움이 될 퀴즈들도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경주마 함께 달려줄 기수 세 분과 달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울한 하루지만 그래도 우울하지 않게 저희는 방송에서는 씩씩하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이슈 두 개 오늘 꼽아봤는데요. 데일리 이슈도 그렇게 박지 않습니다. 밝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 하락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끝이 어디인가? 7만 전자 됐을 때 다들 놀랬고 앞에 6자 그렸을 때 물타기 들어갔고 전문가들이 6만 5천 얘기할 때 설마 그렇게 될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만 2천 얼마 이렇게 돼버렸죠. 어떤 분들은 5만 전자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거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건지. 예, 오늘 우울하시기 때문에 제가 위로를 감히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니고요. 저는 오늘 같은 장 상황에서 저도 삼전 주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럴 때 떨어지는 것은 저는 사실 크게 기분 상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만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게 유치하게 남들도 같이 떨어졌잖아 이게 아니라 대세 하락장에서 떨어지는 것은 내가 선택한 종목에 있어서 내가 잘못된 오판을 했다라는 건 아닌 시그널이거든요. 오늘 코스닥 상위 시총 상위권 종목들의 하락폭을 보면요. 네이버 마이너스 5%, 현기차 마이너스 5.4, 카카오 4.6 등등 사실 우리나라의 굴지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들에 해당되는 것들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더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은 삼성전자라는 회사의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수급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오늘 같은 경우 너무 낙담만 하실 필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저앉는 속도가 이게 만회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밑으로 지지부진 빠지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다가 오늘 5만 전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덜컥 겁먹게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탄을 많이 받긴 하는데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에서 CPI가 높게 발표가 되면서 금 가격도 많이 뛰었지만 달러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말 그대로 달러 인덱스라고 부르는 이제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이제 스위스 프랑 같은 이제 글로벌 통화들 기준으로 보는 달러의 가치인데 그 가치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도에 맞춰가지고 원화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많이 뛰었죠. 이렇게 환율이 많이 뛰게 되면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산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럼 원화를 팔 때 원화 자산 중에서 가장 먼저 파는 것이 삼성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대형주가 다 빠진 이유가 말 그대로 지수 혹은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이제 통으로 던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패닉셀 상황에서는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개인의 선택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위기 상황이다라는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전 세계를 다 집어던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진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일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도 환율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 이게 또 같이 좀 더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5만 전자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더 좀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지금 실시간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준비가 되면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과 함께 나스닥 선물이 지금 실시간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그 목요일 날 FOMC가 있죠. 이제 목요일 새벽인데 그러면 월, 화, 수 미국 시장 3거래일 기준으로 조금 더 하방으로 보면서 트레이드를 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코인 시장의 충격이 이제 실물 자산 시장, 주식 시장으로도 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오만전자 패닉셀에 의해서 잠깐 찍고 올라오는 거는 저도 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좀 위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앞에 6자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타기를 공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7만 중반 정도까지 만들어 놓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수급을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6만 2천 원까지 내려간 삼성전자를 또 담기 시작했던데 이게 옳은 방향인지 시장에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딱히 대응 포인트를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뭐 지점에 있는 브로커니까요. 뭐 1억 뭐 지금 내일 더 빠질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반 던지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굉장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더 하락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제 뭔가 언제 어떻게 반등을 할지에 대해서 사실 저도 그렇게 큰 확신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뭔가 이제 투자 심리가 돌아선다든가 아니면은 뭐 작가님께서 짚어주셨지만 이제 환율이나 어떤 대외적인 큰 부분에서 뭔가 돌아 나오면서 삼성전자의 매도 압력이 약해지고 그런 것들에서 실마리를 이제 잡거나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더 팔 것 같다.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6만 원 한번 깨질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정 부분 추가 매수를 딱 정해놓고 하시는 일부 이제 물을 타더라도 그렇게밖에는 지금 뭐 솔직한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대응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제시를 해드린다면 일단 심리적인 지지선 한 6만 원 선을 한번 저항을 받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지지선을 형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랫선이 한 5만 7천 원 선이 이제 좀 수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의 자본 총계가 한 345조쯤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70조가 좀 안 될 거예요. 아마 이제 뭐 자기 자본이라 하면 뭐 이상한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자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자본 총계가 형성이 되는데 자기 금고에 있는 금액하고 시가총액하고 맞아 떨어지는 지점에서는 아마도 좀 강한 하방 경직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PBR 1배에서 사고 나면 2, 3년 지나면 돈을 법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까지는 맞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뭐 과거를 돌려보면 늘 그래 왔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이제 저 브로커의 입장에서 좀 조언을 좀 드린다면 이제 거의 다 빠질 만큼은 좀 빠져온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좀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리적 지지는 한 6만 원 선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수치적인 이제 바닥권 시그널은 말씀드렸듯이 자본 총계와 시가총액이 만나는 지점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매우 힘들고 없는 살림이시겠습니다만 만약에 좀 공격적인 성향이시다라고 한다면 두 번의 지지선에서 한 번 더 좀 물량을 좀 늘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그럴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배당금 나오잖아요. 삼성전자 분기에 한 번. 그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전자의 몸집 불리기를 조금이나마 표시도 안 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소극적이지만 적극적인 방법이 아닐까. 이게 어쨌든 앞에 O자 그리는 게 2020년 3월 그때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10만 전자까지의 기대감을 부풀렸다가 8, 7, 6 이제 자칫 5까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능성이 있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힘든 구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었단 말이에요. 글로벌 시총 100위 안에서 15위. 근데 지금 22위로 밀렸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더군요.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우리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또 한 번 확인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좋은 이슈들도 같이 혼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락폭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해서도 낙폭이 컸다라는 것은 그런 점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런 전반적인 수급 상황에서 저평가를 더 많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향후 저희는 앞으로 더 상승도 크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있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요컨대 뭐 반도체라든지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일단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스마트폰도 팔고 TV도 팔고 여러 가지 제품을 팔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의 가격에 의해 가지고 좀 결정이 됩니다. 근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WSTS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 이제 반도체 관련돼 가지고 글로벌 무역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내는 곳인데 여기에서 보고서가 하나 수정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2022년도에 이제 메모리 시장
시장의 성장성을 플러스 1%로 원래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플러스 16%로 올려 잡았고요. 그리고는 2023년도에도 플러스 5%, 이제 꾸준하게 비트그로스는 일어날 것이고 메모리 시장이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수정 보고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년도 8월 달에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 윈터 이즈 커밍이라는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주가가 조정을 받고 그러고 난 뒤 최근에도 마이크론 관련돼 가지고 또 보고서가 나오면서 주가가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버용 반도체 생산을 지연시켰다, 좀 이게 밀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한 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어떻게 보면 개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그래서 반도체 안 쓸 거냐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보면요. 우리는 지금 유튜브를 상당히 많이들 보고 계시고 그다음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계시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엄청나게 많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방대한 데이터가 생산, 저장, 유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자율주행 얘기도 하고 있고요. VR, AR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 혹은 하이닉스가 앞으로 메모리 시장이 줄어들 거냐 라고 보고 삼성전자가 지금 나는 손절치고 나가야겠다, 팔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5년 뒤, 10년 뒤의 미래를 생각해 보시면 자율주행이 일상화되어 있을 것이고 그리고는 대부분 컨텐츠를 계속 24시간 소비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좀 더 고화질의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더 많은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그럼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입니다. 다만 근데 아까 전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글로벌에서 좀 시가총액이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이거는 원화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드웨어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곳은 무형의 자산으로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또 혁신이 많이 빠르게 발생할 수 있지만 삼성전자는 공장 베이스로 회사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기 때문에 생산을 하고 제조를 한다는 거는 증설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금 증설에 대한 계획이 많이 쌓여 있지만 그게 실제로 이제 눈앞에 보이기 위해서는 2024년, 5년 이렇게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좀 더 지금 조금 다른 기업에 비해서 낙폭이 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를 하다가 조금 멈췄었는데 삼성전자 아까 배당도 얘기를 잠깐 해주셨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내년도에 특별 배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너무너무 잘 나와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제일 어려워하는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은 실적이 잘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간다. 그래서 나는 이걸 더 사야 될지 모르겠고 언제 물타야 될지 모르겠고 라고 이렇게 다들 고민을 하실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저는 예전에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적금을 들듯이 분할 매수를 하셔야 뭔가 내가 초반에 들어갔을 때 하락에 왔을 때 큰 손실을 보는 게 아니고 조금은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어차피 내년 연말 혹은 3년 뒤, 5년 뒤에 D램 시장은 더 커질 것이야. DDR5가 언젠가는 상용화가 될 텐데 지금은 인텔이 또 초를 쳤지만 또 언젠가는 상용화가 되면은 그때 또 올라갈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 실적, 성장 능력 좋다. 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보는 게 기업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지 않습니까? 뭐 이재용 부회장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고 삼성의 리더들 열심히 하고 있겠죠. 과연 이 삼성을 위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는 ASML에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몇 개 1년에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TSMC와 이제 3나노 뭐 조금 자세히 말씀 3나노 들어가고 이제 메모리도 EV 공정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만약에 TSMC 몇 개 뺏겨버리고 이러면은 삼성이 아무래도 이제 추진력을 조금 이제 잃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은 서버 디램으로만 먹고 사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실적을 좀 내고 있는데 그것만 조금 풀리면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이제 그거를 좀 우리가 우회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제 ROE죠, ROE. 그래서 이제 분기 ROE 같은 걸 보면 잘 나와요. 제조업체가 14%, 15% 나오는 거는 전 세계에도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부분인데 그 ROE가 조금 떨어질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갖다 붙이는 거 신사업을 뭐 로봇 갖다 붙이고 전장 붙이고 뭐 또 M&A 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우리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말 그대로 이제 투자의 일환이기 때문에 지금은 삼성이 돈을 풀어서 투자를 한 거지 이렇게 투자한 거를 거둬들이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차는 뭐 M&A나 로봇이나 이런 거는 좀 존재할 것 같고 결국에 저는 요 트리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투자 심리는 저는 이 모바일 디램 쪽만 조금 트여줘도 상당 부분 좀 삼성전자에는 좀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국의 재봉쇄가 조금 가슴 아프긴 한데 그것만 조금 이제 풀리고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좀 살아야 된다. 그렇죠. 투자 심리라도 숫자가 안 들어도 심리라도 좀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이제 서버 디램 하나 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모바일 디램 쪽으로도 조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만 좀 보여주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와 함께
다시금 이제 6자, 7자를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 투자자들은 돈과 시간과 멘탈의 싸움이다. 근데 삼성전자가 그냥 여기서 멈출 회사는 아니라는 건 그렇죠. 확실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혹시나 여기 삼성전자 언제 물타야 되냐라고 고민하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정말 그 고민은 정말 저도 하는 명확한 지표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이제 디램 익스체인지라고 쳐보시면 나올 겁니다. 워낙 유명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보시면은 계속 지금 스팟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반등을 주지 못하고 주간으로 보셔도 떨어지고 있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돌아선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이제 그때는 정말로 본격적으로 디램 가격이 돈다라는 얘기가 나올 거고 보고서가 나올 거고 실제로 그 스팟 가격이 올라야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돌아설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아직 디램 스팟 가격이 안 올라요. 아까도 서버용 반도체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서버용 반도체 가격이 오르고 모바일 반도체 가격이 올라야 DDR5가 모든 게 아니고 DDR4가 됐든 DDR5가 됐든 그 가격이 돌아설 때가 물탈 타이밍이다라고 조금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그쪽을 찾아보시면서 당장 이렇게 막 크게 물타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얘가 돌아서야 간다더라 라는 점을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고민은 굉장히 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분이 반도체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다면 이제 휴대폰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주에 월드뱅크에서 나왔던 보고서가 굉장히 삼성에게는 뼈아픈 소식이 하나 있어요. 앞으로 향후 10년간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10년 가까이 저성장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개발 국가의 저성장 기조는 사실 애플의 아이폰하고 그다음에 삼성의 갤럭시 폰 두 개를 비교했었을 때 삼성 갤럭시 폰에 좀 더 뼈아픈 악재거든요. 네. 왜냐하면 애플의 아이폰 같은 경우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한 약간 고소득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조금 더 높고 갤럭시 같은 경우는 A 시리즈라고 해서 저사양의 어떤 시리즈를 개도국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개도국에서 10년 가까이 저성장 기조가 들어선다는 건 삼성전자 전반적으로 좀 악재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재용 회장이 더더욱 관심을 두고 우리가 이재용 회장의 행보를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해외 여러 가지 답사라든가 M&A 이슈들입니다. 과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20% 초과 공급 상황일 때 아까 작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는 정해진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그때 더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 우위라든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공급 우려가 있었을 타이밍에 오히려 더 한번 그 공격적인 어떤 투자를 하실 것인지. 근데 지금은 이제 메모리 분야에서는 이제 몇 개 회사가 안 남았고 비메모리라는 건 사실 투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고객, 주문을 받을 수 있는 메인 거래처를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 베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슈를 찾으실 건지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 변수를 타개해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삼성전자 얘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도 이게 또 할 얘기가 많은데 네이버 카카오 52주 신저가 기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 나스닥 급락하면서 이런 거냐 아니면 안에 문제가 많은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 네이버나 카카오는 다른 빅테크 기업이나 나스닥에 있는 회사들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따라서 빅테크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뭐 메타버스라든가 다양한 산업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어떤 수익이나 향방이 좀 미지수가 있는 상황과 달리 네이버와 카카오는 단단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향후 추진하려고 있는 사업들을 가만히 봤었을 때도 굉장히 커다란 큰 기술을 가지고 시장에 승부를 보려는 것보다는 뭐 웹툰이라든가 그밖에 잔잔한 기술을 가지고 시장의 저변을 넓히려는 행보들이 더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 테크 기업들에 비해 나스닥에 있는 테크 기업들에 비해 적은 상황인데 52주 저가를 기록한 것은 뭐 환율이라든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디스카운트 속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에 대한 얘기는 이렇게 뭐 나스닥이 지금처럼 이렇게 막 저점을 향해 치닫고 이러기 전부터도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스닥이랑 네이버 카카오를 동일시하는 이유는 빅테크라는 단어를 써주셨어요. 네. 말 그대로 테크 기업이고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를 기록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플랫폼 기업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친구들의 PER을 놓고 보셨을 때 구글 지난번에 PER이 23배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20배 초반 이제 21배 밑으로까지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들이 좀 할인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가 떨어지는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좀 공통점으로 인해 가지고 똑같은 산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고 그러면은 먼저 가는 친구가 할인받고 있으니까 얘의 성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문을 제시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네이버 카카오도 똑같이 조금은 평가가 떨어지고 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PER을 높게 받았던 게 어떻게 보면 빠른 성장성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가 뭘 먼저 팔지라고 했을 때 먼저 집어 던지는 상품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동일하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웹툰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브이라이브도 하고 있고 쇼핑도 확장을 하고 있고 네이버 마일리지라고 하는 네이버 페이 서비스도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보면은 또 5년 뒤를 보면은 결국 성장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 네이버는 괜찮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그냥 뭐 할인하면은 어디까지 빠질까 사볼까라고 고민할 만한 그런 계제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카카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하시죠 뭐. 기왕이 내친 걸음인데 뭐. 네.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워낙 이제 카카오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다음에 카카오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분들 많이 만나 뵀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카카오가 모든 기업이 다 쪼개져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 카카오 페이, 카카오 뱅크 거기다 카카오 모빌리티도 분할 상장한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카카오는 반 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제가 조금은 교만할 수 있는데 제가 카카오 고점 찍은 날 네이버 종토방이라는 곳에다가 글을 써놨어요. 글을 써놓고는 제가 이게 조금은 이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좋은 주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좀 해놨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더 이상 올라갈 만한 동력을 잃어버린 주식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이지만 나쁜 주식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식으로서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꼭 공부를 하시고 참고를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난 뒤에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네, 카카오는 조금 위험하다 여전히. 아니 그래도 지금 그 고점 대비 반토막이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들어갈 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다들 떨어진 비율을 보고는 떨어졌으니까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떨어지는 원인 자체가 카카오가 들고 있던 성장성을 다 분해해서 말 그대로 우리가 어마어마한 레고 성이 있는데 아니 성 탑 하나 부수고 문 하나 부수고 다 이렇게 따로 떼놓고는 이 성의 방어력이 얼마나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셔서 남아있는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산업들이 정말로 IPO를 안 하고 카카오가 계속 들고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보면 좀 이 제도적이나 아니면은 카카오가 경영한다라는 그런 마인드 같은 거를 다 고려하고 난 뒤에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아주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분해도 너무 분해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를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가 구글하고 아마존에 뚫렸는데도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딱 시장성을 점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관력 있는 기업 아닙니까? 뭐 칠성사이다도 뭐 그랬고요. 옛날 뱅뱅도 그랬습니다. 코카콜라와 리바이스가 이기지 못한 이상한 대단한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그 희한한 그룹. 근데 지금 네이버 카카오를 보면 정말 냉철하게 봤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실적이나 수급이나 또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하나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많이 빠진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는 현 상황을 돌파할 만한 그런 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말씀해 주셨지 뭐 웹툰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수십조 시가총액 때문에 뭐 웹툰 해가지고 1년에 뭐 1조를 벌겠습니까? 2조를 벌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코로나 슈팅 상황이 좀 꺼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이 돌아서야 이 종목들도 좀 돌아설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저는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 부근까지도 좀 아직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한 50% 이상 올라 있습니다. 코로나 때까지 빠지면 이건 근데 거기까지 빠질 것 같지는 않고 뭐 레벨업된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한 200일선 부근이 조금 더 밑에 있어요. 그러면 기술적으로 아마 그 정도 선까지는 다가갈 수 있는 개연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들어간 시점은 아니다. 좀 단답형으로 말씀드립니다. 섣불리 다 담아서는 안 되겠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 그렇다면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저물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반등의 기회는 언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네이버와 카카오의 반등의 기회는요 해외에 있는 거예요. 외부 변수입니다. 예, 지금 김범수 의장 같은 경우도 국내가 아니라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웹툰 등 컨텐츠 비즈니스를 해보겠다라고 나가 있는 상태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지 않는 한 어떻게 보면 예전에 네이버나 카카오가 고점 찍었을 때의 그 모습을 향후 몇 년간 되찾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신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외 시장을 더욱더 공략하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이제 이 지금 전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그리고 증시의 악화라는 것은 오히려 네이버나 카카오에겐 큰 기회가 돼요. 왜냐하면 그 저개발 국가라든가 개도국의 알토란 같은 기업을 싸게 매수해서 M&A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해외 시장에 더 큰 교두보를 만들 수도 있는 완벽하게 다른 전환점이 중간중간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우리가 체크하고 놓치셔서는 안 되겠죠. 예, 여기까지 데일리 이슈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위주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퀴즈 있습니다 얘기해드렸죠. 요즘 같은 때 공부하고 가자고요. 퀴즈, 첫 번째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뭘까요? 라는 문제. 1번 시중금리, 2번 기준금리, 3번 대출금리. 예, 이 중에 답이 있습니다. 퀴즈는 유튜브 고정 댓글창에 링크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선물도 준비해 놨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시중금리, 2번 기준금리, 3번 대출금리 중에 답이 있습니다. 힌트 4번, 주시려고요? 4번 마이너스 통장 금리. 마통. 예. 자, 이제 우리 CPI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CPI 충격. 예. 처음에 8.3 예상했잖아요. 근데 이게 0.3%포인트가 올라간 채로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시중 장이 경색됐습니다. 어떻게 이랬습니까? 사실 연준이 연일 물가만 바라보고 모든 행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낮추기는커녕 본인들이 예상했던 여러 가지 지표들보다도 오히려 물가 상승이 더 올라서 나온 것은 사실 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이 수치가 예상 밖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사실 저는 더 낙폭이 클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거밖에 안 빠졌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향후 과연 연준이 물가를 잡을 수 있을 능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까지 같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가장 큰 악재를 꼽으라면 이것보다 더 큰 악재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는 한 8.3% 정도 예상을 하면서 물가 상승분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았는가. 그래서 빅스텝을 가더라도 한 2번 정도 한 다음에는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증시도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네, 일단은 지난 금요일 날 발표한 지표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인플레이션, 이제 CPI 지표가 나왔는데 물가 상승이 3월 달 기준으로 8.5%가 나왔고요. 그리고는 4월 달 기준으로 8.3% 나왔습니다. 근데 5월 달에 8.6%로 다시 고점을 뚫고 올라갔다라는 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발표가 난 것이 소비자 심리 지수. 요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코로나 그리고는 리만 브라더스 IT 버블 때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왔다. 말 그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요인들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휘발유 가격이 거의 50% 정도 뛰었고요. 에너지 가격 기준으로는 35%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중고차도 많이 올랐고 신차도 많이 올랐고 식품 가격 10% 그리고 주택 임대료가 5%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물가가 1년 새에 다들 폭등을 거듭하는데 그 폭등의 원인이 의식주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지금 돈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다. 말 그대로 경기가 얼어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됐던 거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면서 계속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3월에 5.4%가 나왔어요. 그리고 4월에 5.3%가 나왔습니다. 요것도 소폭 꺾였구나라고 했는데 다시 어제 추정치가 발표가 됐는데 지난 6월 10일 금요일 추정치 기준으로 5.4%로
다시 0.1포인트 올랐습니다. 0.1%포인트 올랐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문제는 아직 고점이 안 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대 인플레도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인플레이션도 고점을 돌파를 했고 소비 심리는 최악이었다라고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주가가 얼어붙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했고 빅스텝을 해가면서 물가를 잡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적표잖아요. 근데 이 성적표가 안 좋게 나온 거잖아요. 이게 시중에 미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이제 우리 많은 사람들이 경색된 건데 이게 타개에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예정대로 빅스텝은 가겠죠. 근데 이게 자이언트 스텝까지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되게 세분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가님께서 그 문제가 이거죠. 그 핵심이 뭐냐면 의식주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른다고 뭐 좀 덜 쓰고 가격이 뭐 떨어진다고 더 쓰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뭐 더우면 에어컨 켜고 추우면 불 떼고 뭐 음식할 때 뭐 가스레인지 켜고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근본적인 에너지의 문제 또 식량의 문제 이런 쪽이다 보니까 뭐 다른 뭐 이 공산품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뭐 중국에 뭐 관세 낮춰가지고 많이 만들어서 땡겨오면은 금방 끌 수는 있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 이 수급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좀 반응을 한 것 같고 지금 오늘 또 우리가 시장 때문에 간과한 게 뭐냐면 2년물 국채 금리가 팍 솟았어요. 네. 10년물을 지금 거의 붙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가 지금 경기도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연준의 입장에서는 뭐 하나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있어서 계획을 쉽게 틀어버리고자 하는 것도 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 하던 대로 진행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이제 에너지 문제나 식량 문제를 풀어보자. 저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도 요거는 어쨌든 증시에 녹이고 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 이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저는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결국에는 에너지다. 에너지.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은 그래도 한 20-30% 정도 지금 있는 거 일부 손절을 하더라도 좀 편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딱 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금리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것인가 연준 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사는 경제사 뭐 전쟁사 이런 거거든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밀떡입니다 또. 그런데 경제사적인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연준의 그동안 움직임을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자신들이 내비쳤던 어떤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에 그렇게 그 폭을 틀어버린 경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시기를 늦추거나 당기거나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0.25로 올린다 그랬다가 갑자기 0.5로 올린다 그런 경우는 굉장히 적거든요. 충분히 시장에 힌트를 주고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다음에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그냥 빅스텝 0.5를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문제는 지금 또 2년물 국채가 저렇게 좀 치솟아서 그 부분도 좀 시장에서는 좀 굉장히 거꾸로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이 국면이 빠진 건 빠진 건데 쉽게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겪어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반응을 안 했네.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졌네. 이러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이제 발표할 거 아닙니까? 예. 이래버리면 또 경기를 일으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의 행보를 보면 단순히 그 통화 정책, 금융 정책을만 가지고 물가를 잡을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직접 나선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이 워낙 발달됐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물가를 잡는데 1차적으로 설계되는 영순위 전략이에요. 그런데 후진국이나 개도국 같은 경우는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를 아무리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그 해당 국가의 물가에 커다란 영향을 안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금융정책을 먼저 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지금 그렇게 해왔는데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가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게 이 한 달 가까이 어떤 움직임이 생겼냐면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바로 중동 지역과의 그동안 유지됐던 스탠스를 바꿨다는 게 있는데요. 지난 사우디 왕자가 어떻게 보면 언론인을 암살했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조사하겠다, CIA가 붙어서 이 사건의 내막을 밝히겠다라는 입장이었어요.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는 석유를 위안화로 결제를 하겠다라는 등등 미국의 기조에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스탠스를 계속 보여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에서 더 이상 언론인 암살에 대해서 수사를 일단락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네. 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오펙을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안에 증산, 그러니까 원유의 증산을 50% 가까이 더 하겠다라고 네. 얼마 전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도 더 이상 금융 정책만 가지고 물가를 잡는 것을 네. 지켜보지는 않겠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급해진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전 세계 글로벌 매크로 상황 속에서 중국은 지난 금요일에 올랐어요. 오히려. 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중국 보세요?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실제로 이제 데이터가 몇 개 발표가 됐는데 이제 4월, 5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셧다운이 잠깐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실제로 리커창 총리가 계속 5월 중순부터 나와가지고 제로 코로나는 경제 악영향이다. 제로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매우 위험하고 중국의 실업률이 치솟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중국에서는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양적 완화를 했느냐? 안 했거든요.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경제를 어떻게 보면은 그냥 냅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방치한 상황에서 코로나를 잡으면서 말 그대로 뭐 돈을 풀고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부동산을 잡고 빅테크를 규제하고 말 그대로 지금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맞고 있는 후폭풍을 중국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부동산 버블을 잡기 위해서, 주가 버블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엔트그룹이 상장하는 과정에서 엔트그룹의 상장도 막으면서 이제 중국이 CBDC를 준비한다. 코인 시장도 그 과정에서 막았다. 말 그대로 주식, 부동산, 코인이라고 하는 그 3대 악재를 중국은 그전부터 조금 차단을 해놓고 어떻게 보면 손을 미리 써놓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다시 제로 코로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셧다운을 다시 하고 다른 나라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문제가 생겨서 인플레이션이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중국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조금은 돈을 풀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소비를 좀 더 부양시키기 위해서 소비 둔화를 걱정은 좀 덜 해도 되는 이런 상황이 좀 데이터로 나오다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대출도 많이 했네. 부동산 가격이 버블이 안 끼었네. 그것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돈을 좀 더 뿌릴 수 있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알리바바나 텐센트 혹은 많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많이 빠지면은 70%씩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 자체도 저렴하고 그런 매력에 의해서 조금 올랐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래? 그러면 미국도 지금 안 좋고 한국도 안 좋은데 중국이 기왕이 안 좋아져서 지금은 조금 간다니까 이번엔 내가 중국을 담아볼까?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무슨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그건 좀 천천히 보고 하시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약간 이연된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중국은 수치적으로 어쨌든 봉쇄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연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고 지금 뭐 지금 저도 작가님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솔깃하게 됐는데 좀 미스테리 중에 하나였던 게 위안화의 강세였어요. 위안화가 왜 저렇게 강할까? 위안화가 강해서 그나마 우리나라 원화가 저렇게 치고 나갈 거를 조금 붙잡아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 만약에 봉쇄를 풀면은 전 세계에서 지금 주요 경제국 중에서 유일하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신감은 역시 좀 내수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역시 중국의 어떤 이 봉쇄 해제가 우리 증시한테는 상당히 큰 그런 좀 투자 심리적 아까 뭐 반도체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화학도 그렇고 소비도 그렇고 상당히 좀 큰 뭐 좀 열쇠를 좀 가지고 있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아직 봉쇄 중이고 그리고 또 중국 수치를 다 믿으시는 분이 안 계시겠죠?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은 조금 늦더라도 중국 시장 뭐 한 10% 올라가더라도 좀 뒤늦게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저는 돌다리도 요즘에 두들기다가 안 건너는 그런 찰나인데 아니 전에 보니까 뭐 중국이 한번 좋아지기 시작하면 쭉 갔다가 한번 또 빠지면 또 쭉 빠지고 막 이래서 조금 불안하긴 한데 뭐 예전 같지는 않죠 그 시장이 얘기 한번 해봤고요. 네. 아까 저 유로화 잠깐 나오던데
유럽도 지금 11년 만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인 네. 지금 화폐 가치에 대한 변동수가 너무 많아요. 네. 이제 다 같이 유로화를 비롯해서 다른 것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에 있는 학자분들에게 여러 번 여쭤봤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는 요즘 왜 이렇게 다시 조금 강세 내지 안정 국면에 들어섰느냐라고 했더니 러시아의 물가 상승률과 관련이 크더라고요. 러시아가 지금 15% 이상 되는 고공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말라가는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가 위안화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러시아 내부의 많은 바이어들 또는 개인들이 네. 중국의 쇼핑몰이라든가 중국을 통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다 보니까 위안화에 대한 가치가 일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진짜 14년 만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유럽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유럽의 물가 상황도 안 좋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유럽이 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만성적인 저성장 기조를 어떻게든 탈피하기 위한 여러 자구책으로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했던 것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금리를 올렸다라는 건 유럽의 물가도 정말 심상치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고요. 지금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8%를 이뤘는데 유럽의 중앙은행이라든가 OECD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올해 안에 10% 이상도 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금리를 올려서라도 어떻게든 물가를 잡겠다라는 움직임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물가를 잡는데 금리 인상만으로 안 되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 가서 만나서 어떤 타결책을 한번 모색해보고 이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정유하고 에너지 이쪽이잖아요, 역시. 근데 어떤 분들이 지금 다들 힘들어할 때 나는 진작에 정유하고 에너지 잡아놨잖아. 그래서 나는 좀 견딜만 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늦지 않았습니까? 지금 좀 달려들어봐도 됩니까? ETF 같은 거 어떻습니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즉 원래 산유국들은 네. 일정 수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이상의 고유가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번 경우는 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있어서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역사상 오펙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시기는 역시 오일 쇼크 바로 뒤입니다. 네. 근데 그 오일 쇼크 기간 동안 많은 국가에서 어떤 행보를 보였냐면요. 저 오펙을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좌지우지 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어떤 일념 아래 영국도 중동 지역 이외에 석유를 수급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을까 살펴봤더니 자신들 앞바다인 북해에서도 네. 그 석유를 캘 수 있다라는 걸 그때 개발을 시작했던 것이고요. 미국 역시도 텍사스나 유저지 말고 또 석유를 캘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을까를 살펴봤었던 시기가 바로 거기고 그 시절에 바로 알래스카에서도 이렇게 많은 석유가 난다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프랑스 역시도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자체적인 전력 수급의 75%를 차지하는 만큼 원전의 의존도가 높은데 그때도 바로 오일 쇼크 뒤에 탈석유 기조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산유국들이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장난질이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가 급등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대의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고유가를 유지할 수 있게 한 명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됐을 경우에는 많은 국가들이 석유 이후에 새로운 세계를 모색하는 신재생 에너지, 또다시 원전 이런 것들을 주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증산의 노력에 동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각할 네. 수 있는 게 정유주하고 에너지주, ETF도 마찬가지고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정유주는 정제 마진을 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고 네. 에너지주는 그 원유 자체 네.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미국 시장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정유를 하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미국에서 시추를 하는 곳, 천연가스만 네.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 파이핑만 하는 곳이 ETF로 다 나눠져 있고 기업들도 그 기업마다 하는 섹터가 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석유를 캐는 곳도 있고 그거를 운반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는 천연가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도 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공부를 하면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밑에 나오는 게 그 깜짝 수익 정유 에너지 ETF 지금이라도 담아볼까라고 나와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제가 PD님한테 허락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큰 방송에서 이런 얘기 나오면은 고점입니다. 네.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네네네. 아니, 말 그대로 지금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네. 전문 투자자들이 에너지 받아야 되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말씀.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일단
지난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 엑손모빌이 돈을 하나님보다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추가적으로 6월 말 혹은 7월 초에 사우디에 간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오펙 플러스랑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계를 개선하겠다. 정치적으로 접근을 좀 하겠다. 베네수엘라 역시도 정치적 접근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다시피 통화 정책만으로 인플레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정부의 기능이 끼어야 되고요. 거기를 이제 좀 더 확장을 해보면은 옐런 재무장관이 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 예술적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할 만큼 지금 말 그대로 통화 정책을 살짝 돌리고 거기다가 정부 정책을 살짝 돌리고 국제 외교, 국제 질서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인플레를 잡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과연 사우디랑 미국이랑 만나서 증산을 지금 당장도 조금 증산 속도를 빨리 했는데 이제 9월부터는 증산 일정이 없습니다. 근데 9월에 증산을 얼마만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 예상치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오히려 국제 효과가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들어가도 될까는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의견에 대해서는 차장님 얘기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좀 시각을 좁혀서 ETF로 이렇게 하면 국내 정유주는 저는 승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국내 정유주는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아까 정제 마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정제 마진이 아니 뭐 SK 이노베이션도 이거 왜 이렇게 안 올라?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파라자일렌의 정제 마진이 확 뛰면서 뭐 납사 가격은 좀 그냥 있습니다만 사실 정유주가 복잡해 보이지만 두 개만 알면 됩니다.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마진, 또 하나는 탱커에 보유하고 있는 원유. 그 두 개가 이익이거든요. 근데 지금 3개월 전에 땡겨왔던 죄송합니다. 3개월 전에 담아놨던 그 통 속에 있는 거는 뭐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정제 마진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물론 뭐 다른 부분도 이제 조금 뭐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수익을 주는 부분이 마진이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워낙 이게 더 높은 가격에 그 위치에 있었다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가격에서 이제 막 반영되기 시작한 상황이라면 저는 승부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에너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너무 좀 광범위하니까 저는 아까도 이제 뭐 에너지 말씀드리면서 신재생 쪽은 저는 이 조정 시 매수 1순위라고 봅니다. 신재생 쪽은 이건 뭐 어차피 뭐 하루 이틀에 뚝딱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생각보다 많이 안 가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많이 없고 또 비용 같은 걸 좀 많이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일단 중국은 태양광 또 유럽은 풍력 그리고 저는 조선주도 너무 이렇게 좀 더딘 게 그럼 어떤 요인일까? 원자재 때문에 정말 이런 걸까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좀 풀려 나갈 걸로 봐요. 근데 브로커니까 이제 하나의 좀 뭐 이런 걸 좀 드리면 저는 이제 좀 틈새적으로 바이오 디젤 같은 거 있잖아요. 바이오 디젤 그러니까 뭐 디젤 차 모신 분들도 모르시더라고요. 아니 경유가 더 비싸요 요즘. 더 비싸죠. 근데 지금 이게 의무 혼합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바이오 디젤하고 일반 디젤하고 섞어야 되는데 지금 3.5%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매년 0.5%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8%까지 늘어나는데 바이오 디젤을 이제 파묘에서 뽑거든요. 그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아직 주가 반영이 좀 안 되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뭐 또 이제 좀 작은 중소형 종목들을 좀 눈여겨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에너지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또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오늘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엔터주예요, 엔터. 근데 BTS가 신곡 내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팔렸는데 그 어떻게 엔터주는 또 막 오늘 엄청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도 BTS는 이제 분명 신곡을 내고 반응도 좋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해당 회사는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 것인데 최근 BTS 이외의 후속타를 기대했던 목소리들이 한 번에 이번에 터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엔터 관련한 주들은 어떻게 보면 그 회사 소속의 가수들이나 엔터테이너들이 커다란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BTS 이후에 후속 모델이 잘 안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대거 그러한 소속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인수할 수 있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보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반면에 또 오징어 게임 2 제작한다 뭐 이래서 그 관련주는 오늘 이 와중에 확 올랐잖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게임주, 엔터주, 테마주입니다. 뭐가 나온다 하면 기대감에 오르고 그러고는 빠집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도 많이 빠진 이유가 BTS 앨범이 나왔죠. 그러면 이제 재료가 소멸됐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작년도에 메타버스를 타고 너무 비싸졌어요. 예. 그것 때문에 하락폭이 좀 더 커 보이는 것이고 특히 거기다 장도 안 좋으니까 많이 빠진 것인데 접근 자체를 5년 차트, 10년 차트 놓고는 정말 우리가 바닥이라고 부르는 락바텀이라고 부르는 그런 라인들이 있고 그 라인을 체크하고 난 뒤에 기대감이 있을 때 그 전에 미리 사놨다가 신작이 나온다 그러면은 뒤도 안 보고 파는 게 전문 투자자들의 전략이다. 아니 거기다가 또 요즘에 광고 관련주가 또 꿈틀거린다고. 네. 예. 광고를 꿈틀대기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빠지는 좀 꿈틀댔는데 오늘은 뭐 너나 없이 다 네, 빠졌어요. 뭐 광고 관련된 중은 저는 이제 일반 뭐 이렇게 큰 뭐 제일기획 뭐 이노션 이런 거보다는 네. 미디어랩 쪽에 조금 좀 소소한 그런 광고를 하는 쪽이 그나마 좀 반등이 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종목은 미디어랩이라 그래봐야 이제 한 서너 개밖에 없으니까 네. 좀 잘 찾아보시면은 기회를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터주 오늘 뭐 엔터주에 대한 궁금증들도 많이 문의를 해오셔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금주에 살펴봐야 할 일정들 있죠. 예. 그거 좀 짚어주시죠. 예, 6월 14일 기준 그 미국 FOMC 정례 회의가 일어나고 있고요. 15일에는 중국 5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와 관련된 발표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6일 날 한국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마 16일에는 앞으로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어떤 산업, 어떤 섹터에 주목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힌트가 들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내일 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내일 오늘 우리가 2,500 간신히 지켜낸 것 같은 그죠? 내일 과연 2,500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2,500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방이 확 열려버리는가에 대한 관심이 있을 텐데 아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경주마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내일 장이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또 와서 하루의 경제 주식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때 또 충실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고맙습니다.